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중요한 용어 나오는데 우리 교재 190페이지예요. 먼저 법조문부터 보세요. 자, 185조. 이 185조가 물권법 1조예요. 1조. 여기부터 물권법이 시작되는 건데 자, 읽어드릴게요. 물권의 종류. 물권은 물권리,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안에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뒤집어 얘기하면요. 물권의 종류는 법률과 관습법 두 군데서 인정되는 거고 써야지. 이 두 군데 인정되지 않는 물권은 두 사람이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자, 법조문은 간단해요. 그러면 185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185조를 보통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불러요. 이 법정이라는 게 한자 쓰면 법에 딱 정해진 다음에 쓰자.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물권 법정주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물권법은 주로 반드시는 아니야. 주로 강행규정임을 선언하고 있는 법조문이에요. 법에 정해진 대로 법대로만 쓰자. 법대로만. 만일 이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면 이걸 위반했어요. 정해진 대로 쓰지 않았다 위반하면 위반한 것은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물권 법정의 내용이 뭐냐? 법조문에는 종류, 물권의 종류를 강제하겠다. 종류 강제. 법률과 관습법에 정해진 종류만 써야지 두 군데 정해진 종류가 아닌 것은 새로운 종류 만들면 안 돼요. 종류 강제. 또 하나는 법정은 없지만요. 또 하나는 내용 강제라고 해요. 내용 강제. 그 물권 내용이 있어. 내용. 우리가 물권법을 읽어보면 예를 들면 소유권이 211조부터 278조까지가 소유권하는 법조문인데 항상 어느 첫 조문 이게 첫 조문이야. 첫 조문에는 이 소유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소유권이란 어느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내용이야. 정해진 내용대로 써야 돼. 그럼 예를 들면 279조부터 290조까지는 지상권인데 첫 조문이야. 항상 첫 조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어떤 물권 내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법조문에. 그 정해진 내용대로 써야 돼. 이 내용도 정해진 내용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종류강제, 내용강제.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위반한 것은 그러면 법률과 관습을 인정하지 새로운 종류를 만들었어. 새로운 종류를 만들면 그 만든 건 다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정해진 내용대로 써야 돼. 소유권이란, 지상권이란, 전세권이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내용 위반해버리면 이것도 역시 또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디서만 인정을 써야 되냐? 법률 또는 관습법. 이 두 군데서 인정되는 종류. 두 군데 정해진 내용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는 만들 수 있어요. 법률에 정해진 종류, 법률에 정해진 내용대로 쓸 수 있어요. 법률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이렇게 얘기해. 헌법상 의미의 제정법이다. 이것으로 물권을 창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헌법상 의미의 제정법이란 말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물권을 만들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이 아니라면 물권은 창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법은 법이지만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닌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입법은 행정부 제정한 법률이 있어요. 자, 행정부 제정한 법률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명령, 무슨 규칙. 예를 들면 대통령령, 무슨 규칙. 이것은 물권 창수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률로만 물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이라는 게 이제 헌법상의 제정법이라고 불러요.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률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제정했다면 명칭 여부는 관계없다. 다 물권이 창설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꼭 민법에 의해서 물건이 창설되는 거 아니에요. 법률이. 민법이 아닌 임목법이라는 법이 있어. 임목법에서도 임목 등기 돼버리면 뭐 소유권이라든가 저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선박법이란 법은 민법이 아니야. 선박법에서도 선박 등기 나면 저당권의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상법에서도 상사 유치권이라는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 제한 법률이라면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 다 창설되는 거야. 선박법에서도 임목법에서도 물건 상법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민법에 규정된 건 물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는 모든 물건이 시험범위가 아니라 그 중에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 물건만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이건 배우는 것 뿐이지 민법에 규정된 8가지 물건의 얘기가 아니다. 시험범위가 모든 물건이 시험범위가 아니라 민법에 규정되는 물건으로 시험범위 좁혀졌기 때문에 이것만 배우는 거 우리가. 명칭 여부 관계없다. 상법에서도 선박법에서도 임목법에서도 사람과 물건과 관계를 규정한 법이라면 물건은 될 수 있다. 또 하나 또 물건이 안 되는 게 뭐냐. 물건이 안 되는 게 이번에 사람과 물건 간에 관해서 사람과 물건 간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결정이라고 결정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물건이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 대법원 판결은 그 사건 안에서는 구속력이 있지만 그 사건이 아닌 다른 것까지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대법원 판결도 물건이 될 수 있다 그러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않아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것이 법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형식적으로는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상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물건이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이게 물건이 된다 그러면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 미쳐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지만 시험 문제 고를 때는 대법원 판결은 물건이 될 수 없다.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고르셔야 돼. 요거. 자, 그런데 바로 이제 반드시 들어가서 명칭과 관계없이 국회 제정 법이라면 다 물건이 될 수 있지만 이 중에 우리 시험범위는 모든 물건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민법에 있는 물건표에 있는 물건만 시험범위인데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 물건을 어떻게 분리해놨냐. 이게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민법에는 물건이다. 이 물건을 다음과 같이 분리하기 시작한다. 분리 잘 봐보세요. 이 물권리를 점유권이야 물권법에서 규정해놓고 있어요. 점유권. 자, 우리가 점유권은 다른 말 뭐라 부르냐. 특수한 물건이다. 특수한 물건. 이 점유권은 좀 다른 물건과 달라요. 이렇게요. 이 점유권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하는 현실적인 권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하는 물건이에요. 이게. 보세요. 도둑놈도 시계 훔쳐서 시계를 차고 다니고 있다면 그 훔친 시계에 정당한 뭐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권리 있어 없어요? 권리는 없어요. 훔친 시계에 무슨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정당한 권리는 없지만 점유권은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한다. 물건 중에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인정되는 물건은 점유권의 물건이 하나 있어요. 도둑놈도 뭐 기계를 훔쳤건 시계 훔쳤건 차고 다니고 있다면 점유권은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해주는 물건이에요. 요거는. 그럼 점유권이 아닌 물건을 다 뭐라 부르냐? 점유권이 아닌 물건을 다 뭐라 부르냐면 본권이라 불러. 본권. 소유권이 아니라 본권이라 불러. 이게 법률 용어예요. 점유권, 본권. 자, 1번이 한자 용어인데 나머지 물건을 우리가 본권이라 불러요. 점유권을 제한 나머지 물건 다 본권이라 불러요. 그럼 본권이란 말뜻이 뭐냐? 참 어려운 질문인데 본권의 말뜻은 어느 물건에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어느 물건에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이 정당한 권리를 본권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본권 그러면 점유권을 제한 나머지 모든 물건을 본권이라 부른다. 본권. 자, 본권에 들어가면 근데 본권은 어떤 권리냐? 본권은 눈에 보이는 권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해 주는 권.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해 주는 물건은 점유권이고 이건 점유권이고 이 남의 본권들은 관념적 권리라고 해요. 관념적. 관념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해 주는 게 아니란 뜻이야. 자, 어떤 토지에 누가 소유자인지, 어떤 걸 누가 소유자인지, 누가 전세권자인지, 누가 저당권이 있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 물건을 현재 지배한다고 해서 지배한 대로 파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눈에 보이지 않아. 뭘 등길 떼어봐야지 아는 거야, 이렇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관념적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본건을 다시 또 분류를 하죠, 이렇게요. 여기는 다시 소유권이라는 물건과, 소유권이라는 물건과, 소유권이 아닌 나머지 물건을 뭐라 부르냐. 나머지 물건을 제한 물건이라 불러요. 소유권, 제한 물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 이제 좀 이따 보면 물건의 종류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물건 중에서 가장 완벽한 물건이야. 그래서 이 소유권을 완전 물건이다. 완전 물건, 완벽한 물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소유권 물건을 또 뭐라 부르냐. 소유권을 전면적 권리다. 전면적 권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전면적, 법률 용어를 보는 거지, 지금요. 용어예요, 용어. 우리가 전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의 가치. 원래 물건의 동산이고 부동산이건 물건의 가치는 크게 2가지가 있는 거야. 어느 물건에 내가 물건이 있다면 어느 물건을 사용 수익 가치,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는 사용 수익 가치라는 것이 있고, 물건의 가치는 또 하나는 처분 가치, 교환 가치, 교환 가치, 처분 가치. 이게 물건의 가치인데 이 소유권은 이 2가지를 양쪽을 모두 지배한다는 전면적이라 불러요. 양쪽을 모두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점유권을 따로 빼놓고 보는 거야. 소유권이 아닌 나머지 6가지 물건을 우리가 제한 물건이라 불러요. 근데 제한 물건은 왜 제한 물건이라 부르냐? 이것이 설정되면 소유권이 제한받는 거야. 소유권이 위축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제한하는데 제한 물건이라 부르는데, 이 제한 물건은 일면적 권리라 불러요. 제한 물건은 일면적 권리. 전면적이 아니라 일면적. 일면적이란 말이 뭐냐면요. 물건의 가치 중에 한쪽만 지배돼, 한쪽만. 물건의 가치 중에서 사용 수익 가치와 교환 가치, 처분 가치, 양쪽을 모두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건 가치 크게 2가지로 나눴잖아요. 이 2가지 중에서 남은 한쪽만 지배해야 돼. 좀 이따 볼 거예요.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용익물건이에요, 용익물건.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물건이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사용 가치만 지배하는 거야. 지상권, 지역권자는 교환과 처분 가치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용만 하는 거야. 또 어느 부동산에 뭐 저당이 잡혔다, 유치권이 설정됐다, 어떤 동산에 질권이 잡혔다. 이 담보물권이라 불러. 이 담보물권들은 물건 가치 중에서 교환 가치만 지배해야 돼. 내가 아무리 저당 잡았다고 해서 저당 잡은 그 부동산을 저당권자 은행이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내 공사비 안 줘서 너 내 공사 줄 때까지는 이걸 유치한다. 유치권 행사 중이야. 너 공사비 갚아야지 내가 건물 돌려줄 거야. 아무리 유치하더라도 유치권자가 돈 갚을 때까지 유치할 수는 있을지언정 유치하는 건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담보물권자들은 물건 가치 중에서 처분 가치만 지배하는 거고, 용의물권자들은 사용 가치만 지배하는 거야. 양쪽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건 소유권밖에 없어요. 나머지 물건은, 제한 물건은 일면적 권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면적이다, 일면적이다. 또 우리가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라고 불러요. 항구적 권리. 소유권은 우리 물건이 영원한 권리예요. 영원한 권리. 소유권 영원히 지켜줘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줘요? 영원히? 소유권이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소멸시효란 말 없어. 너 20년 행사하면 소멸시효 없어지는 거야? 그런 말이 없어요. 소유권은 당대 지켜주지 못한 소유권은 대대손손이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지켜줘. 이게 자본주의민법이야. 자 보세요. 뭐 행정청에서 행정 전산망이 완비됐기 때문에 조상 땅 찾기 운동, 그래서 혹시 전산망에 한번 접속해봐라. 그래서 잃어버린 땅도 조상명에 있으면 찾아줄 테니까. 아무 기대 안 하고 한번 해봤는데, 일제강점기 때 1940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2,000병짜리 임야가 나왔어요. 나 손자 이미 돌아가신 지 이미 80년이 됐어. 땅 찾아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보세요. 당대 지키는 소유권은 대대손손을 통해서도 지켜주지. 오랫동안 소유권을 방치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소유권은 영원한 권리야. 우리 민법에서는. 그런데 소유권이 아닌 나머지 물건 제한 물건이라 불러요. 이따 보여. 제한 물건은 일시적 권리야. 일시적 권리. 언젠간 없어져요. 언젠간.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언젠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청소기 만료하면 소멸되는 거고 남의 부동산 담보물 거는 유치권이 저당권이면 돈만 갚으면 언제 없어지는 거지. 영원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한물권은 일시적 권리,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보통 부르는데 다시 그럼 내가 이 화살표가 뭐냐? 또 이 화살표는 그 소유권과 이 제한물권은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야. 이 대립한다는 데 대립. 서로 대립하는 관계야. 좋지 않은 관계야. 어느 토지 건물에 소유권자가 난데 내가 토지 소유자야. 내 건물 소유자인데 내 토지 건물에 제한물권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될수록 나는 소유권은 위축되는 거고 그것이 말소되고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내 소유권 탄력적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소유권과 제한물은 서로 대립의 관계야. 좋지 않은 관계 이렇게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더 배우겠지만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제한물권에 들어가면 다시 이게 용어 나눠지죠. 다시 여기는 용익물권이 있어요. 용익물권. 쓸 용자에다가 이를 이자를 써요. 이것이 한자 용어죠. 용익. 빌려서 이롭게 쓰는 물건. 남의 거 빌려 쓰는 물건 용익물권이야. 빌려 쓴다 이롭게. 근데 이 용익물권은 부동산에만 가능해요. 부동산에만 설정이 되는 것이지 동산에는 용익물권이 있단 말이 없어요. 토지건 건물이건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부동산에만. 또 용익물권은 타물권이라고 그래요. 타물권이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만 가능한 물건이에요. 남의 것에만. 내가 내 건물의 전세권, 내가 내 토지에 지상권이 있단 말은 없어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만 잡는 거예요. 남의 것에만. 그걸 타물권이야 불러. 내 건 남의 것에만 가능한 물건. 그러면 내가 내 물건에 가능한 물건, 내가 내 물건에 가질 수 있는 물건을 뭐라 부르냐 법률용어로. 타물권의 반대말은 자물권이 불러. 스스로 자자를 써요. 자물권. 타물권, 자물권. 그러니까 뭐가 자물권일까요? 이건 내가 내 것에 가질 수 있는 물건이야. 그렇죠. 내가 내 것에 갖는 것이 바로 소유권. 그런 다음에 점유권도 가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시계 소유자야. 내가 차고 다니고 있어. 그럼 난 이 시계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근데 물건 8가지 중에서 내가 내 물건에 갈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 점유 2개밖에 없고 나머지 물건 다 모두 타물권이야. 남의 것에만 가능한 거야. 남의 것에만. 자, 그런 다음에 이 용익물권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용익물권은 전부가 아닌,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에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동산에는 없어요. 전부가 아닌 부동산 일부에도 참 특이한 거예요. 부동산 일부에도 이게 가능해요. 원래 물건은 일물일건주의 때문에 물건을 하나 단위로 가져야 돼. 하나 단위로. 아파트 한 채가 아파트 302호가 방 3개짜리 거실 하나라면 거기 소유권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거기 저당권 몇 개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 잡아야 돼. 내가 5억짜리 아파트인데 은행 가서 3천만 원 융자 받으면서 야 5억짜리 아파트 전부 저당 잡기는 아깝지 않니? 3천만 원 때문에 안방 하나만 잡아. 안방 하나만 잡아도 충분할 거야. 담보 가치는. 안방만 잡았어요. 부동 일부를 잡았던 일부, 전부가 일부에 잡았다는 거 저당권을 돈 안 갚으면 뭐만 경매해야 돼요? 안방만 경매해야 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담보 물건도 하나 단위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물건 중에서 전부가 아닌 일부, 그러니까 방 하나만 전세권 느끼 낼 수 있어 없어요? 그건 가능해. 그건 가능해. 1000평짜리 한 필지에서 500평만 지상권 느끼. 그건 가능해. 용익물권 일부에 가능해. 그렇지만 용익물권의 나머지들은 하나 단위로 전부에 잡아야지 일부에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용익물권만은 방 3개짜리 방 하나만 전세권 느끼 낼 수 있다. 큰 특징이에요. 일부에도 가능하다. 그런데 용익물권은 3가지가 있어요.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 땅을 빌려 쓰는 거 지상권. 이 다음에 좀 배우죠. 279조부터. 여기 이제 279조부터 290조까지 12개 법조문이에요. 땅을 빌려 쓰는 거야. 남의 토지를 빌려서, 남의 토지 위에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고, 나무를 짓고, 공장을 설치해서 30년, 15년 소유하는 물건을 지상권이라 불러, 지상권. 땅을 빌려 쓰는 거.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는 물건에서 지역권.
291조부터 302조까지 이것도 12개 법조문이 나와 있어요. 지역권. 지역권은 뭐냐?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를 쓰는 거야. 땅이 땅을 쓰는 권리야. 사람이 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땅이 땅을 쓰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불러, 지역권. 그런데 이런 게 좀 낯설어요? 낯익어요? 약간 낯선 것은 우리 잘 쓰지 않는 물건이야. 60년대, 58년도에 물건을 만들었지만 현실에서 잘 쓰지 않는 물건이 되버리니까 잘 낯선 거야, 이게. 근데 시험은 나온단 말이야, 이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이게 지역권이 등기 나야 되는데 요역지, 승역지라는 거. 아마 내가 자신하겠는데 평택 등기소건 안성 등기소 가서 지역권 등기라는 거 한 건을 찾을 수가 없을 거야. 지역권 설정 안 해줘. 땅 주인이 야, 네 땅에서 내 땅에 길래라, 야. 지역권 설정해 줄게. 땅을 사라 그러든가. 그냥 관행했다가 써. 일 다녀. 등기해달라 그러면. 등기를 내줘버리면 내 소유권이 그만큼 없어지는 건데. 땅을 분할해서 팔든가. 그냥 동네에서 관행했다라고 니네 땅 들어가서 우리 땅 통로로 써, 그냥. 관행적으로. 시골에서 그냥 우리 마당 통해서 니네 마당 들어가. 이렇게 할지언정 20평, 20, 30평을 지역권 등기 내줬더라. 참 있기가 힘들어. 땅값이 비싼 현실에서 소유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게 등기가 안 나면 지역권이 아니야, 이게.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배워요, 지역권. 토지가 토지를 쓰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많이 들은 얘기죠, 전세권. 303조부터 있는데, 근데 전세권, 그럼 지상권, 지역권은 부동산에 가능한 것이 용익물권인데 땅 지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만 가능해요? 토지에만 가능한 거예요. 건물에는 지상권이 있다. 건물에 지역권 등기 낸다는 말 없어요. 그러면 등기 내더라도 토지 등기부에만 지상권 등기, 토지 등기부에만 지역권 등기 내는 거지. 건물 등기부에 지상권 등기, 건물 등기부에 지역권 등기란 말은 없어요. 토지에만 관한 거야. 자, 전세권이나 물권이 있어요. 이거 많이 들었죠. 이거 많이 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 문제 나오는데 이걸 두 문제 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눈만 뜨면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알아요, 잘 알아야죠, 우리가. 근데 똑같이 내, 하나 똑같이 내. 참, 그래서 지금 민법 특징이 뭐냐? 어디가 중요하고 많이 쓴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내버리고, 안 쓴다고 해서 아주 그냥 젖혀버리진 않아. 똑같이 분별해버릴게. 그래서 전세권은 어느 부동산에 가능한 거예요? 건물에도 가능하고, 토지 건물에 모두 가능해요.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 다만 사실할 때는 어디에 많이 써요? 건물에 많이 쓰기 때문에 건물에 많이 있는 줄 아는데, 토지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토지 건물 모두 가능하다. 어떤 빌려 쓰는 물건이야. 얘들은 일시적이야. 언제가 계약기한만 끝나면. 또 얘들은 일면적이야. 남의 부동산 사용 수익만 하는 거지. 처분, 교환, 경매 처분해서 막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 원칙적으로. 처분같이 지배하지 못해. 사용 수익만 지배하는 거야. 또 하나는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물권. 자, 담보라는 것은 채권 확보의 수단, 내 돈 받는 수단을 담보라고 부르는 거야, 담보. 내 돈 받는 수단. 자, 담보물권에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유치권이라는 담보제도가 있어요. 유치권. 다음에 좀 많이 배울 거예요. 자, 유치권은 어디에 가능한 거냐? 그러면 동산도 유치권 설정할 수 있고 부동산도 유치할 수 있고 동산보다 모두 가능한 물건이에요. 자, 이게 유치권이에요. 내가 세탁소 주인인데 세탁물을 맡겼어. 코트 한 벌이랑 양복 두 벌이랑 쭉 맡겼어요. 드라이비가 5만 원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아저씨 드라이비 세탁비는 다음에 드릴 테니까 지금 외출 중이니까 일단 세탁물 주시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세탁물 줘요? 안 줘요? 뭐라 그러면서요? 나 드라이비 세탁 줄 때까지는 세탁물 인도를 거절합니다.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당신과 찾아가려면 세탁비하고 찾아가. 이 유치하는 거 동산 유치권이에요. 카스한테 자동차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이에요. 내가 가서 그랬어요. 저기요. 차는 바로 써야 되고 근데 수리비는 없으니까 수리비 이 다음에 천천히 생각날 때 드릴 테니까 자동차 주시죠. 카센터 주인이 줘요, 안 줘요? 뭐라 하면서 안 줘요? 나 자동차 수리비 줄 때까지는 자동차인도 거절한다. 차 찾아가려면 돈과 찾아가. 이게 유치하는 거야. 그럼 돈 100만 원에 자동차 포기할 겁니까? 드라이브 5만 원에 세탁물 포기할 겁니까? 이렇게 유치한다는 뭐예요? 인도를 거절해서 심지어 압박을 가해서 내 돈 빨리빨리 갖게 만드는 게 유치권이에요. 부동산 유치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건물 공사에서 공사하는 사람이야. 건축적 공사비를 안 주네? 나 공사 줄 때까지는 유치한다. 인도를 거절한다. 유치해버리면
분양도 못하지, 임대도 못 놓지. 그러면 50억짜리 건물, 돈 2억 때문에 건물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해서 심의자 압박을 가해서 내 돈 빨리빨리 갚게 만드는 담보제도를 유치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치권. 이 다음에 이제 배울 건데, 유치권은 동산 유치권, 부담 유치권 다 가능해요. 동산 부동산에. 또 하나는 저당권이라는 것이 있죠. 저당권 논할 필요 없죠. 저당권. 부동산 담보제도가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이 담보제도의 왕이야, 왕. 모든 담보물권의 왕이라 불러요. 왜? 많은 담보제도가 있지만 저당권이 가장 빈번히 쓰고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많이 쓰는 담보제도죠. 저당권. 부동산만 가능한 거야.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동산에 저당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음에는 동산도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을 부르는 거. 자동차, 항공기, 중장비, 선박도 등록 원부, 등기부를 뒀다면 저당 갚을 수 있다. 그 예외는 있지만 원칙은 부동산 담보제도죠. 부동산 이용에 돈 빌리는 거는 저당권이야. 또 하나는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질권. 질권은 동산 담보제도, 동산. 동산 이용에 돈 빌리는 거는 질권. 부동산 이용에 돈 빌리는 건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질권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 전당포 가서 다이아 반지 맡겨놓고 명품 시계 풀어놓고 돈 빌려 쓰는 게 질권을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질권은요. 채권자에게 동산 점유를 이전해 주고 돈을 갚아야 물건 찾아올 수 있는 거야. 그 전당포에서 맡기는 게 질권을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맡긴 시계 반지를 질물이라 부르고 전당포 주인을 질권자라 부르고 질권자 부르는 거예요. 채무 나를 질권 설정자라 부르는 거야. 동산 담보제도 전당포 이용해 돈 빌리는 거. 자, 있는데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야.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니다. 이게 들어갔으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거 질권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물권법에는 몇 가지 물권이 규정되어 있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본권이다, 예를 들면 뭐 제한물권이다, 용인물권이다,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부른 이름이고 이건 하나 이름 명칭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점유권, 소유권, 그다음에 용인물 불렀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총 몇 개입니까? 8가지가 규정되어 있어. 이 8가지 물건만 쓰라는 거야. 나머지는 임의로 창설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시험범위지만 이 8가지 물건만 써야지 새로운 물건 만들 수 없다. 이 8가지 물건 중에서 7가지 물건이 시험범위야. 질권은 시험범위는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제 8가지 물건 중에서 부동산에 사람이 부동산에 가능한 물건은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들 관찰력 보려고 그래, 내가. 시험 문제보다도. 민법에서 8가지 물건 중에서 부동산에 가능한 물건은 7가지. 8가지 전부를 부동산 가질 수 없어요. 점유권 가질 수 있어, 부동산에? 소유권이 있을 수 있어요? 용의물권이 있죠, 부동산에. 담보, 유치권, 저당이 있어요. 질권은 안 되잖아. 이건 또 오로지 동산에만 잡히는 거지. 전당포가 돈 빌려준 건데. 그럼 이 8가지 물건 7가지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 사람이 동산에, 8가지 물건 중에 동산에 뭐 시계건, 냉장고건, 세탁기건, 동산에 가능한 물건은 몇 가지일까요? 일단 동산에도 점유권 가질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사용하면 점유권은 있는 거야. 시계 차고 다니면. 소유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유치권, 아까 그랬잖아요. 세탁소 아저씨도, 카센터 아저씨도 자동차 세탁 유치할 수 있다. 부동산만 유치하는 거 아니다. 유치권이 있을 수 있어,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동산은 8가지 물건이 전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4가지만 가능한 거구나. 부동산에는 7가지 물건이 가능하고 이것만 갖고 쓰자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 만들지 말아라. 그래야지 약속한 종류대로 써야지만이 공시를 명확히 해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거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8가지 물건 이걸 배울 것이고 또는 관습법으로도 창설이 돼요. 관습법도 물건은 만들어지는데 관습법이라는 것은 우리 법조문에 법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관습법이지.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문자로 기록된 게 없어.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도 법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불문법이라고 부르는데 문자로 기록된 건 없어요.
관습이 뭐냐? 오랜 관습이랑 관습이 달라요. 그 전에 단다시 문제도 40문제를 이 다음에 아직은 뭐 어떤 문제 나왔다, 몇 회 나왔다, 그건 넌센스야. 이제 기초과면서 여기서 뭐 몇 회 나왔다. 그건 논할 필요 없는 거야. 그건 괜히 과시하는 거야. 아직도 뭐 우리가 뭐 기본서도 안 나왔는데 몇 회 나왔더라고 사람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는 용어 정리 보고 다음에 기본서 들어가서 여기가 몇 회 때 나오고 자주 나온다니까 체크하고 이렇게 자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은 의미 없지만 그 전에 어떻게 나왔느냐. 다음 중 물권 법정주에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나오더니 물권 법정 1항에 보면 물권의 종류는 관습에서도 창설될 수 있다면 틀려요. 관습 법자가 붙어야 돼요. 이 관습 법에서만 창설되는 관습은 이거는 물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자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관습법이랑 관습이 다른 거냐? 달라요. 관습법으로 창설된다는 거지. 관습은 물권을 창설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관습은 말 그대로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오랫동안 대표되는 관행, 관례야. 이게 오랫동안 대표되는 관행, 관례다. 이런 관행, 관례가 모두 관습에 들 수는 없고 관행, 관례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법에 규정이 없는데도 법이 있다라는 법적 확신을 간다 그래. 법적 확신. 이 단어 잘 봐두세요. 법적 확신의 유무. 이게 있다면 오랜 관행 중에서 국민들이 법적 확신을 가져버리면 관습법이 되는 것이고 관행 관련이 있지만 아직 법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관습은 될지언정 관습법은 될 수 없다. 관습은 물건이 아닌데 이 법적 확신의 유무에 따라가는 거 유무. 이게 없다면 관습. 이게 있다면 관습법. 그러면 법적 확신이란 말이 뭐냐? 자, 이런 게 법적 확신이에요.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이런 법이 없어요. 이런 법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런 법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관습법. 자, 내가 뭐 예를 들면 시골에다가 임야 한 3,000평을 한 5년 전, 6년 전에 사놨어. 이렇게요. 싸서 그냥 누가 권해서 그냥 싼 맛에 뭐 평당 뭐 몇만 원씩에 그냥 몇천만 원에 샀어. 몇천 평을. 한 번도 안 가봤죠. 그러다가 근처 갈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생각나서 야, 내가 6년 전에 7년 전에 요 근처 임야 사놨는데 뭐만 있으면 가 요즘은요. 집업만 찍으면 다 뭐 가잖아요. 뭐 핸드폰이고 뭐 가잖아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조그만 길가 옆에 있는 나지막한 능선인데 누가 내 땅에다 산소를 써놨어요. 봤더니 흙도 안 말랐어. 쓴 지 한 1년 정도도 안 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남의 때 무단으로 산소 쓰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 또 이대로 계속 방치해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아. 이거 정리하려고 그래, 내가. 근데 근처 동네 찾아가서, 내가 외지인이지만, 제가 이 임야 소유자인데, 누가 쓴 산소인지 아십니까? 모른대. 응? 뭐 외지인이 갖고 있는 땅이라 그냥 당연히 땅주인이 쓰는 줄 알았지, 우리가 뭐 몰랐다는 거야. 근데 정리하려고 그래, 이거. 응? 내 성질이 휘발유야. 신나야 그냥 그 자리에서 폭발하는 성격이야. 여보, 114 왜 그랬더니 중장비 업체 이 근처 중장비 업체 오늘 파내야 돼 아주. 전화했어요. 거기 중장비 업체죠. 뭐 하나 조금 작업할 건데 조그만 포크레인 쓰는데 얼마입니까? 뭐 1시간 쓰든 30분 쓰든 일단 50만 원이래. 보내세요. 들 테니까. 요즘 주소만 찍어주면 다 오니까 왔어요. 산소 파내라고. 찍으라고. 그 왜 그러냐 포크레인 기사가. 이거 남의 땅, 내 땅인데 누가 무단 쓴 산소다. 다 파서 시신 다 꺼내내라고. 해요 안 해요? 그 포크레인 기사가. 왜 안 해요? 산소는 뭐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라는데 산소는 계속 안 해. 아, 내가 땅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진다니까. 아, 남의 때 무단으로 산소 된다는 법은 없어. 이거 불법에 저지른 거예요. 범죄. 쟤네들 파라고. 영 안 파네, 얘가. 그게 관습법이에요, 그게. 그런 법이 없어요. 분묘기지권이라는 문자가 없어. 민법과는 어느 법에도 남의 땅에 쓴 산소는 권리인정한다는 법, 그런 규정 어디도 없어. 근데 국민들이 그런 법이 있다라고 좀 착각을 하는 거야. 산소 함부로 손댔다는 형사처벌, 민사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이게 관습법이 돼버린 거야. 보세요. 그런 법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런 법이 있을 거야. 착각을 갖는 거야. 그럼 관습법 올라서버린 거야. 그럼 관습법 올라선 게 몇 가지가 있냐? 이거 외워두셔야 돼. 기초강의지만 딱 5가지야. 이 5가지만 관습법이야. 아직까지는. 이 5가지가 아닌 것은요. 관습은 될지언정 관습법은 아니야.
관습은 물건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외워두면 좋지요. 자, 우리 법원이 확인해 준 게 뭐냐? 분명히 지금 산소짜리. 남의 땅에 쓴 산소도 일정 요건이 갖춰버리면 산소 분해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버려. 관습법을 인정하는 물건이야. 민법 규정 없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동산, 양도담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우리가 담보는 부동산 담보는 저당권, 동산 담보는 전담보 질권.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담보제도를 인정하네? 근데 양어장하는 사람이 뱀장어 5만 마리를 길러요. 돈이 없어서 사료를 살 돈이 없네? 이놈 뱀장어는 3개월 동안 먹여야지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은행 가서 저기요, 이 뱀장어 5만 마리가 1억 가치는 되는데 저 믿고 5천만 빌려주세요. 3개월에 갚을 테니까. 은행이 뭐래? 담보 갖고 그래, 담보. 무슨 담보? 부동산. 못 빌렸네? 돈은 급한데. 그래서 누구 찾아요? 김사채 찾아요. 김사채. 이름이 김사채예요. 여자예요? 이 오빠 있어요. 오빠는 김대금이에요. 이 동생 김고리예요. 그래요? 삼남매. 응? 그래요? 찾아갔어. 저기요. 이자 달란대로 드리겠습니다. 딱 3개월만 빌려, 3개월만. 3개월 뒤에 갚겠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응? 뱀장어 먹여야 되는데 사료 먹여서 3개월 뒤에 출하하면 갚겠다. 너 안 갚으면 담보 제공하래. 나 부동담보 없다. 뱀장어 맡기래, 뱀장어. 쓰래 이렇게요. 이 다음에 3개월 뒤에 5천 못 갚으면 대신 뱀장어 5만 마리를 소유권 넘겨주기로 하자. 뭐 돈 못 갚으면 돈 대신 뱀장어 5만 마리 넘겨주기로 하자. 쓰래 없다. 응? 그래서 양도각서. 이 다음에 3개월 뒤에 돈 못 갚으면 돈 대신 뱀장어 5만 마리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 쓰고 돈 빌려 썼어. 3개월 뒤에 못 갚았네? 못 갚으니까 갑자기 웬 트럭이 오더니 뜰채 10개 갖고 왔어. 뜰채 들고 왔어. 돈 대에 떠가겠대. 떠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게 관습법이야. 응? 이런 법이 규정이 없는데 불구하고 이래 돈 못 갚으면 뱀장 5만 마리를 돈 못 갚으면 대신 이 다이아 반지를 주기로 하자. 그럼 줘야 돼요. 이거 관습법 인정하는 담보제도야. 응? 국민들이 그런 법이 있다 생각한다는 거. 일제시대 때부터. 이거 관습법이야 이거. 그거 얘기하는 거 뱀장어. 자, 세 번째는 이 관습법상에 법정 치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남의 땅에 30년간 건물을 수할 수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어쨌든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관습 인정하는 게 명인방법이라는 이 공시방법을 관습법으로 인정해요. 이따 보겠지만 우리 민법 규정에는 사람이 물건에 가진 권리를 알리는 공시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에 가진 걸 알리는 방법은 등기라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등기.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가 공시방법이야. 딱 두 가지 규정되어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런 공시방법 민법 규정이 없는데 불구하고 쓰도록 하는 거야. 이거 명인방법. 이 명인방법 뭐냐? 토지의 지상물, 땅에 있는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은 채 별개 소유권 변동 인정하는 거. 그래서 무슨 편말. 무슨 편말 붙여놓고, 철조망 쳐놓고. 여기 계신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젊은 분들 못 봤지만. 옛날 시골 가면요. 어떤 산에 갑자기 쭉 색지를 두르더니 입산 금지, 주임백. 여기는 나무는 한 그루도 꺾거나 벼가지 말 것. 응? 무슨 주임백 써붙이면. 그건 산주인은 시골 사람일지언정. 그 나무 판 거야. 옛날에 땔감용으로 나무 장사 판 거야. 그러면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나무만 산 거야. 그러니까 팻말 붙여놓고 주임백 꺾거나 베지 마시오 이 나무. 그러면 임야 소유자는 탄주인은 시골의 농부일지언정. 그 나무 소유자는 그 나무 장사하게 되는 거야. 이게 명인방법이야. 좀 더 리얼한 방법은요. 입도 선매한다고 그래요. 시골에 봄철에 사과 배가선에 와서 서울 청과 상인이 밭대기로 다 사버려. 여름에. 따간 가을에 따가기라고. 여기 달려있는 사과배 모두 3천만 원에 팔아라. 응? 내가 성금 줄게. 목돈이 아쉽잖아. 그 대신 팔기로 계약서 써요. 쓰면 그 과수원 철조망 뚜게 팻말 붙여버려야 돼. 달려있는 사과배는 서울 청과가 심으로 떨어진 사과도 주워가지 말 것. 만일 애들 조심시켜 걸리면 민사상 책임 묻고 형사책임 묻겠음. 서울 청과 100 써붙이면 달려있는 과수나무 주인은 농부일지언정. 그 미분류 과실은 다 서울 청과께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명인방법이 뭐냐?
한 마리라든가 새끼를 둘러놓고 주인배에 써붙여버리면 토지로부터 어떤 지상물을 분리시키지 않을 채 미분리의 과실, 옛날에는 잎도, 벼도 팔았대, 벼도.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면 여름철에 벼를 팔아요, 벼를. 그럼 벼를 팔아서 팻말 논둑에 붙여버리면요. 논주인은 농부일지언정, 거기 있는 벼주인은 쌀 장사하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채 소유권 변동 인정하는 것이 명인 방법이야. 이걸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공시 방법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입도 선매했을 때 써붙여야 돼. 그러면 과수원지원 농부일지언정 사업해주는 서울 청구하게 되는 거야. 이거 관습법 인정하는 공시 방법, 명인 방법. 지금은 뭐 그런 데 발표자. 또 하나는 의외로 경작권이에요. 참 이거 특이해요. 일단 배울 거예요.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재배한 농작물. 내 땅 주인인데 내 허락도 안 받고 파마늘 배추를 심었어요. 남의 땅에 무단 재배한 농작물도 농작물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아. 항상 경작자 소유로 한다. 그럼 내가 땅 주인인데 누가 내 땅에 몰래 파마늘 배추 심어놨어. 얼마나 열딱지 나는지 내가. 이거 남의 재산권 침해한 거야. 여보 불러. 맨날 여보 시켜 나는 내가 안 해요. 응? 포크레인 불러. 갈아엎게. 왜 남의 땅에 심은 거야? 나타나면 왜 남의 땅에 무단 심은 거야? 내가 갈아엎고. 갈아엎으면 큰일 나요. 갈아엎어버리면 민사문제, 형사문제가 벌어져. 그거 남의 재물 손괴죄야. 왜?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아요. 항상 경작 소유예요. 다만 이 다음에 땅값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남의 땅에 무단 채면 농작물도 토지 소유권과는 전혀 별개야. 좀 특이하지 않아요? 남의 땅 막 씨 뿌리고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어. 대한민국 민법 규정 어디에도 남의 땅에 경작이 된다는 법은 없어. 근데 관습을 인정해요. 왜 그럴까? 이 농작물은 생육기간이 짧아. 길어야 몇 개월이야. 생육이 짧고 또 농작물은 심는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심고 가꿔야 돼. 가꾸는 사람 노력이 중요한 거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비료도 주고 가꿔야 돼.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땅 좀 너 기다려. 뽑아갈 때까지. 그 다음에 땅값 받아 사용료는 받을지언정 농작물 남의 땅에 치면 농작물 소유권은 항상 경작자한테 있는 거지. 토지 소유권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취지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인정하는 게 옛날 먹고 살고 힘든 시절에 아무나 좀 재배해서 먹어야지. 뭐 3개월, 4개월이면 끝나 배추가 2년 자라니, 3년 자라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좀 숨어 있는 거야, 이게. 이 5가지만 관습법이야. 나머지는 관습이에요. 뭐 온천권이 어떻고, 사도 이용권이 어떻고, 근린공원이 어떻고, 다 뭐다? 관습이다. 관습은 물건이 될 수 없고, 관습법이 돼야 돼. 근데 관습을 인정한 물건은 5가지. 그럼 아주 외우는 게 좋죠. 우리 시험 범위는요, 민법에 규정되는 8가지 물건과 관습법 5가지, 13가지야. 이것만 갖고 쓰자. 이것만 물건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 딱 왁구를 쳐놓으셔야 돼. 오케이. 한번 봤고요. 자, 물건 효력에서 우선적 효력이란 말이야.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이 다음에 물건은 순위가 있다.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물건을 우선적 효력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볼까요? 간단하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자, 물건의 효력. 사실 효력 얘기가 나오면 항상 중요한 거 어디든. 이 물건 효력에서는 뭘 배울 거냐. 모든 물건자라면, 점유권자건 소유권자건, 뭐 용의물권자건, 단물권자건, 모든 물권자에게 공통적 효력 2가지는 다 있다. 물건이라면 이 2가지는 다 갖고 있는 거야. 거기 첫째, 많은 효력 중 모든 물건자들은 다음과 2가지 효력은 다 있어. 이거 없는 물건자 없다는 건 원칙적으로. 첫째, 우선적 효력이에요. 우선적 효력. 물건끼리는 순위가 있다, 순위가 없다. 순위가 있어. 서로 순위를 비교하는 거야. 순위를 비교해서 자, 동일한 목적물에,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목적물, 동일한 목적물 위에 물건끼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건물 물건끼리는 선성립.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성립한 거 우선, 순위가 있는 거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물건끼리는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그래서 등기를 놓고 볼 때는
같은 갑구에서 같은 을구에서는 순위번호가 앞선 것이 우선하는 거고 별거를 비교할 때 갑과 을구를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를 비교해야 돼. 누가 먼저 접수시켰느냐? 접수번호가 앞선 것이 우선한다. 이게 우선의 효력이야.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우선 예외가 있다. 원칙으로 좀 예외적으로 사자한테 조심할 것은 동일 목적물 위에 동일한 토지 건물 위에 소유권과 원래는 선성립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는 거야.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는 아까 제한물권이 뭐가 있었죠? 용인물권, 담보물권, 남의 부동 빌려 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점 유치권, 저당권, 질권. 그렇죠? 그런데 동일 목적물에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는 누가 우선하는 거냐? 순위가 누가 우선하는 거냐? 이것은 선후에 관계없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거는 접수번호 같은 거 따지면 안 돼요. 이건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하나 예외야. 원래 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다. 동일 목적물의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는 성립 선후에 관계없이 언제나 예외가 없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건 접수번호 순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봐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뭐 2,000평짜리 토지. 이거 어떤 토지인지는 표제 보면 알아. 표제부에 이제 기재가 돼 있어. 신상명세가. 그 다음에 갑을 떼봤더니 갑은 뭘 기록한 난이에요? 어느 토지 소유권만 기록한 난이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소유자가 누구였냐? 등기 간단히 그리는 거야. 소유자 갑이었어. 원래는. 근데 소유권을 언제 바뀌었냐? 소유권 넘어갔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한 일 2017년 4월 25일. 옆으로 적을 거를 지금 내가 밑으로 적는 거지, 지금요. 응? 접수한 접수번호. 응? 뒤 원인이 있잖아. 원인일자.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 을. 지금 2020년이야. 그러면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어요? 2017년. 2017년 소유자는 지금 을이에요. 이 등기부 을구를 떼볼게. 등기부 을구. 등기 을구는 무엇을 기록하는 난이에요? 어느 부동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난은 을구. 소유권 제한 모든 권리를 을구에 기록하는 거예요. 을구. 자,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저당권 설정 등기. 언제? 2016년 4월 25일 저당 금액은 1억 원. 누가? 무슨 A은행이. 잡아놨어요.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언제 이거는? 2018년 4월 25일. 또 역시 1억 원. 이거 무슨 금고. 잡혀 있어. 그 돈이 여기 또 있어. 3번. 예를 들면 뭐 지상권 뭐 설정 등기. 뭐 그러더니 2019년 4월 25일 날 지상권자는 예를 들면 여기는 아까 여기는 A, 여기 B, 여기 B, C가 잡았어요.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어디야? 그러면 1번 저당권 이거 A 은행 잡았어요. 2016년에 잡은 거야. 그러면 소유권자 을의 권리가 앞서요? 저당권자 A은행의 권리가 앞서요? A은행의 권리가 앞선 거야. 1억 못 가면 경매 당하는 거야. 네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제어물권은 승계받아야지. 따라와야지 나한테. 1억 못 갚으면 경매 당하는 거야 이 토지요. 따라와야 되는 거. 얘가 우선해야 돼. 1억 만족할 때까지는 이거 경매 당할 수 있어요. 자, 2번 저당은 제한물권, 소유권이 제한물권이야. 2번 저당 2018년이야. 얘가 소유권 취득한 건 2017년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자 을의 권리와 2번 저당권자 B의 권리는 누구 권리가 앞서는 거예요? B의 권리가 앞서는 거예요. 1억 못 갚으면 또 경매당해요. 왜요? 네가 소유권 취득한 이미 있었던 선순위, 네가 승계받는 것이고 따라와야 되는 거고 네가 소유권 취득한 이후에 설정된 건 누가 잡아준 거야? 네가 잡아준 거야. 네가. 너의 등기필증, 너의 인감증명 안 나가면 못 잡아 이거. 네가 잡아준 거니까 1억 못 갚으면 경매당하는 거지. 이거 지상 설정했는데 기간 30년이래.
그럼 지상권 누가 잡아준 거예요? 네가 잡아준 거야. 네가 소유권자인데 2007년부터 너의 등기필증, 너 인감도 안 나오고 지상 설정할 수 있어? 네가 설정하는 거야. 얘들이 다 만족해야 돼. 얘들이 모두 만족해야지만 소유권 지키는 거지. 얘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요, 소유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보세요. 네 소유권 취득한 것보다 앞섰던 선순위는 네가 승계 받는 거고, 네가 소유권 취득한 이후에 잡은 등기 을게 들어간 그 제한 물건들은 네가 잡아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A, B, C를 전부를 만족시킬 때까지는 소유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이해되시죠? 보세요. 동일 목적물에 소유권과 제한 물건과는 순위 따질 필요 없고 접수용 번호 따질 필요 없어. 언제나 제한 물건이 만족해야지만이 소유권을 찾아오는 거지. 논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일 목적물의 소유권과 제한 물건 간에는 성립, 선호 관계없이 언제나 제한 물건자가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잡아준 거. 이건 네가 잡아준 거. 이건 네가 딱 안고 와야 되는 거. 논할 필요 없지. 이거 하나는 예외다. 나머지는 항상 뭘 따진다? 순위. 날짜 따져갖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또 동일 목적물의 물건과 채권 간에는 물건이 있고 채권이 있을 수 있어요. 물건과 채권 간에는 뭐가 없습니다. 성립, 선호와 관계없이 물건이 우선하는 거예요. 채권이 먼저 성립했고 물건이 나중에 성립했더라도 물건은 채권을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물건은 채권을 깨트린다. 그러면 채권이 먼저 성립했고 물건이 나중에 성립하더라도 물건이 채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물건과 채권 간에도 성립 선호에 따라 그러면 틀리는 거야. 선호에 따르는 거 아니야. 채권이 먼저 성립했고 물건이 나중에 성립했더라도 물건 채권을 깨트린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기원전 BC 2세기에 로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 이 말을 했어. 이 말을. 이미 로마 그러면 법률 문화와 건축 문화야. 2000년 전에 이미 걔는 법률 문화가 완성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로마법 영향을 받고 있고 서양의 법학이 로마법을 이어받은 거야. 이렇게요. 대부분. 우리도 지금 로마법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대단한 거지. 우리 2000년 전에 우리는 고구려 성립이 AD 1세기야. BC 2세기면 고조선 시절이야. 고조선 시절에 얘들이 이미 법률 문화를 완성시켰어. 걔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로마 애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건을 채권에 튼다면 소유권은 임대차를 깨트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유권이 물건이고 임대차는 이러면 채권이거든요.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의 채권 계약이지 이게 물건이 아니에요. 보세요. 어느 토지에 2018년에 땅 주인과 이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이 5년간 토지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썼어요. 2023년까지 질이 얼마 내기로 하고 5년간 토지를 빌려주기로 하자. 분명히 계약 맺었어. 그 2020년에 계약 맺은 2025년까지인데 딱 1년 사용했어요. 근데 2021년에 땅이 팔렸다는 거야. 땅이 팔려 새로운 신소자 나타났어. 그러면 새로운 신소자는 땅 사서 소유권 등기를 2021년에 냈어. 임차면 나가라네? 나가세요. 아니 나 전 소유자랑 2025년까지 계약돼 있는 사람입니다. 저기요. 전 소유자 타서 얘기하고 나한테 말하지 마라. 빨리 나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다만 주임법, 상임법은 특별법이 있어서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데 대항력 같은 거 인정해 주지만 특별법이 아닌 토지임대차 일반 건물에서는 임차는 대항력이 없어. 임대인에게만 주장해야 돼. 그러니까 임대인 쫓아가서 네가 땅 팔아버리는데 내 계약권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손해났어. 너 손해배상 줘. 라고 전소유자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물을지언정 새로운 신소자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어. 임차권은 채권이고 소유권은 물건이야. 물건, 채권을 깨트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가 먼저 성립했고 2020년에 소유권이 2020년에 나중에 취득했더라도 물건을, 채권을 깨트리기 때문에 임차인은 아무 소리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특별법인 상가법법, 주택임대보호법은 특별히 보호하는 특별법이 있거나 임차권도 등기에서 대항력 인정됐다면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거야. 물건, 채권을 깨트립니다. 소유권은 임대차를 깨트린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 있어 물론 다만 이것도 예외 있어갖고요. 다만 뭐 상가법법 뭐 이런 상가보호법이라든가 주임법 이런 데서 특별히 보호받는 임차인들은 때에 따라서 물건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있어. 예외는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 있잖아. 서울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임차보증금이
주거용검에서 1억 1천이할 때 3,700만 원은 순위와 관계없이 저당이 먼저 설정됐더라도 3천 먼저 빼주고 특별법에서 확정을 잡아놓으면 저당권자와 날짜 비교해서 배당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특별법 예외는 있어요. 있을 때 원칙은 물권, 채권은 깨트립니다. 관계없이.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요. 자, 물권 청권 얘기 들어갈 거예요. 자, 물권 청권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자,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예, 쉬었다가 물권 청권, 물권 변동, 전후권까지 봐야지 오늘 집에 가실 거예요.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